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제가 사는 동네 응봉산엔 어두운 아침 출근길에도요 눈부실 만큼 개나리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꽃은 개화하는데 사람은 낙마하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입 김의겸 대변인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서 청문회를 치른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됐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항상 약자 편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자 편에서 일하면서 함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큰 강자가 되려다가 추락했습니다. 권력만 쳐다보면서 달리다가 발밑 웅덩이를 보지 못한 것이죠. 사필 규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권력의 패착입니다. 공적 기록과 세평, 청문회를 거쳐도 드러나지 않는 공직자의 부조리와 도덕성, 이를 끝까지 밝혀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민정수석,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 당연한 겁니다. 1부와 3부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죠.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항상 약자 편에 서는 출발 새 아침, 곧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장관 후보자 2명이 지난 주말에 다 낙마했어요. 네. 자, 낙마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누군가 져야죠. 예. 일단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됐고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첫 이 지명 철회 사례가 나온 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예. 청와대로서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예. 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감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도 또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조현옥 인사수석도 문제다. 조조라인 다 갈아라.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실 간에 또 미묘한 그런 또 신경전 기류도 좀 읽힌다 그럽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민정과 인사라인 재정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글쎄요, 이번 그 사단과 관련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는데 신임 비서실장도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예. 네. 새롭게 임명된 이후에 신임 비서실장 이후에 벌어진 첫 번째 이런 또 케이스이기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 축구장을 방문해서 유세를 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4.3 보궐선거 지원 과정에서 황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경남 FC 홈 경기장 창원 축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네. 경남 FC하고 대구 FC 경기가 이제 열린 건데요. 네네. 황 대표는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 입고 갔고 강기훈 창원 성산 자유한국당 후보자는 당명 단선거 기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까지 입고 들어갔습니다.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이제 인사를 한 건데 이 축구장 내 정치적 행위는 국제축구연맹 FIFA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예. 한국 프로축구연맹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보게 되면 이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경남 FC 측이 불이의 피해를 다 또 떠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또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승점 지금 10점 이상 지금 잘못하면 잃게 생겼습니다. 네네. 이 당일 경남 FC 측이 사전 설명도 했고 제지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죠. 네네. 다른 정당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후보자들 다 경기장 밖에서만 유세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예. 네.
이게 또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고요. 강 후보자도 사죄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자충수둔 거 아닌가요? 예. 네. 예전에 우리 선수가 국제 경기 끝나고 나서 막 이제 골 세레머니 할 때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선 했다가 그것도 또 FIFA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모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스포츠 경기이다. 뭐 이런 거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가 예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정보를 넘겨받았다. 지난번에 보면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괴한들이 뭐 침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뭔가 좀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게 왜 이랬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MBC 보도가 일단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난 2월 26일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이제 괴한들이 침입을 했죠. 탈북자로 이루어진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우리가 벌인 일이다라고 최근에 이제 해명을 했고 그러면서 FBI와 상호 비밀 유지에 합의하고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네네. 이 정보가 과연 뭐냐? 지금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 해독 그러니까 그 암호 해독 컴퓨터를 탈취한 거 아니겠느냐. 내지는 지금 뭐 암호 코드가 어찌됐건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보도도 좀 나오고 있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스페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데 FBI에도 수사를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 관련자들이 지금 미국으로 많이 좀 들어갔거든요. 뭐 FBI가 관련이 됐는데 FBI가 수사를 하는 또 묘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북한도 그동안 침묵하다가 어제 엄중한 테러 행위다라면서 각종 설에 대해서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설 중에는 CIA 개입설도 있습니다. 네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용의자 가운데 2명 이상이 사전에 CIA 접촉을 했다라고 이미 보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망명을 도운 천리마 민방위 후신이고요. 뭐 망명 정부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목격자 윤지호 씨가 신변보호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추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만 명이 아마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 쪽에서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를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날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집 벽 화장실 천장 쪽에서 기계의 음이 계속 들렸고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잠기지 않고 환풍구 끈이 끊어져 있고 뭐 이런 이제 흔적들이 좀 있어서 이제 호출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예. 새벽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전 5시 55분부터 한 3차례 정도 눌렀는데 응답이 없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경찰 측의 해명은 담당 경찰관이 그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112 신고가 자동으로 좀 되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접수가 되지 않아서 조사 중이라 그럽니다. 네네. 일단 윤지호 씨 숙소 옮기도록 조치를 했고 과학수사대 파견해서 뭐 이 기계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감식 실시하고 있고 스마트워치도 새로 지급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찌됐건 뭐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는 경찰 측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그 개인의 신변 보호 그리고 진실 규명 두 가지다. 뭐 본인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변 보호 문제 좀 안 되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주말에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야당은요, 청와대 부실 검증을 질타하고 있죠.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 민주당의 세월호 영상 저장,
세월호의 또 영상 저장, 녹화 장치 조작 가능성 이 문제가 지난 주말쯤 돼갖고 많이 좀 불거졌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그 인사청문회 관련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보면서 국민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는 좀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되겠구나. 죄송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은 자진 사퇴했고 또 한 명은 지명 철회해야 됐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후보자의 낙마를 예상하셨습니까, 의원께서는? 사실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당내 우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같은 우려를 발생시킨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조현업 인사수석 경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로서는 그 인사 문제보다는 그런 인사적인 문제보다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좀 손보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동 후보의 경우에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왜냐 그러면은 공적 기록이나 세평 그리고 본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자주 노출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7대 배제 기준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지만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또 과도한 부동산 보유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기준으로는 좀 적당치 않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기준 7대 기준으로 좀 더 강화됐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적 기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평 같은 거를 이렇게 취합하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했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나요? 사실 이제 그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요. 교육부나 이쪽에 이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평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적 기록 그리고 본인의 진술 여기에 이제 의존하는 방식은 말고 좀 다른 방식도 좀 사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공적 기록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요. 어느 곳인들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이외의 것 하자고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인사수석실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책임 문제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처럼 저희들이 정보기관을 활용한다든지 한다면은 다른 현재로서도 그렇게 방법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야당 비판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그 후보자들 낙마 이후에 결국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낙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근에 야당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일정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 자금에 대한 잘못된 지출 이런 부분을 이유로 좀 낙마해야 된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네. 정책인 보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했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물타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두 후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주장하는 자진 사퇴라든지 지명철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뭐 한 분은 통일외교 안보에 굉장히 중책을 수행하셔야 될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우리 사회의 일자리 이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뤄야 될 그 후보자인데 네. 인사청문회가 결국에는 자질 검증보다는 이 같은 문제로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래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과거부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상 문제는 좀 비공개로 해서 1차적인 검증을 하고 2차 검증으로는 주로 공개적인 형태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능력 부분을 좀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젊은 목소리를 내시고 그 결과 최고위원 자리에까지도 지금 위상을 높이고 계신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해법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강화되고 세분화된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인사 검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또 급하게 매번 장관을 바꾸는 것보다는 장관 인사가 좀 예상됐을 때 조금 미리부터 작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이슈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관련해서 CCTV의 영상 저장 장치 DVR이라고 하는 이 영상 저장 녹화 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사실 그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DVR이 발견되고 영상이 복원됐을 때부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그 침몰이 본격화되기 전에 영상이 끊기느냐, 그 이후에 영상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그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나타나는 시간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혹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실 하나가 좀 밝혀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유가족 측에서도 사실 보면 예전에 CCTV 영상 분석하고 발표했을 때 시간대가 안 맞는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사실은 영상을 플레이해 보면은 오전 8시 46분에 이제 영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이 복원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배에 탔었던 선원들이나 또는 생존해서 돌아온 승객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략 한 9시 20분대 후반이나 9시 30분대까지 본인들이 CCTV 촬영이 돼서 뜨는 봤다는 화면을 거죠. 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더 녹화가 돼 있을 법도 한데 예.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해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냐,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뭐 추측, 정보기관에 대한 추측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네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왜 그랬을 것이냐, 누가 그랬을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군가 영상을 좀 미리 보고 싶어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뭔가 사고 원인과도 관련돼 있는 그렇지만 이제 잠수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볼만한 능력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국가기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금 가족협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그 가동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고발권이라든지 감사원의 감사 요구권, 그다음에 특검 요구 권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특별위가 지금 내부 제보자들 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강이 된 후에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그 참사 순간에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그 3분간의 그 영상 기록이 복원이 된다면은, 찾아진다면은 의혹이 풀릴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이 찾아지면 의혹이 다 풀릴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좀 더 다가갈 수는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세월호 참사 거의 5주기 이제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그 소재로 개봉을 앞둔 영화 시사회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5년 전 팽목항 떠올리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저는 그 당시 떠올리면은 가족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면서도 또 화가 나 계시면서도 또 사람들을 불신했던 그 분위기, 얼굴 표정, 어떤 공기의 느낌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지만 누구도 믿지 못했었던 그 당시 분위기, 또 정부를 믿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구조해내지 못했던 데 따른 굉장히 큰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계셨던 그런 분위기가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현안 있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2부에서는요. 최근에 북미 관계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물꼬를 어떻게 뜰까? 우리 쪽의 발걸음이 좀 분주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의 재개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갔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죠. 그리고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미국으로 갔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갔고요. 자, 지금 우리 쪽의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4월 11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국제지역학과 박원균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열리는데요.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를 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과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면서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죠. 그러니 측면에서 이번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각에서 한미 간의 갈등설이 좀 부각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 미국 이 일의 정상회담이 최소한 5월, 6월 두 번은 확정이 돼 있고 예. 지금 4월 말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비교하는 게 그렇지만 미일 정상회의 3번 만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흔한 한반도의 운전자론이라든가 중재자론 같은 거를 염두에 뒀을 때는 그런 상상을 하기 좀 어렵죠.
예. 자, 그런데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남북이 결국 톱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톱다운 방식의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결렬된 것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그 입장 차이가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얘기가 안 된 것이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네네. 그럼에도 탑다운 방식을 지금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 여전히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최종 단계 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 비핵화의 협상이 아주 초창기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인데 아직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결국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합의를 이뤄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그 한미 정상회담 4월 11일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아직은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북미 간에 다시 비핵화 협상 동력이 이루어질까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 답방은 상당히 부담이 큰 사안이죠. 네네. 그만큼 남북 간의 확실한 주고받기가 될 여건이 조성돼야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노이 회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른바 이제 빅딜 문서, 완전히 무장해제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네. 어느 정도의 그 요구사항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직설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뭐 네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해석을 한다면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단계의 원칙으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이고요. 그 의미는 북한으로 하여금 동결, 신고, 검증, 폐기를 요구를 했고 네네. 더불어서 비핵화 대상에 대한 정의와 비핵화 최종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입장을 북한한테 밝혔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것은요. 리비아식 그 해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물건들 다 우리나라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가져와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리비아식 이 해법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1차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폐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이 시작되는 그 형태죠. 예.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1년 10개월 만에 비핵화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리비아식 모델을 다시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게 넘겨라라고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한 것은 분명한데요. 네네. 이것을 정말 리비아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폭탄을 다 미국한테 지금 옮겨라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우리가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라는 것을 전에 한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일종의 초기 조치로 북한의 그 어떤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형태로 일부러 옮겨라고 했는지도 불명확하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한테 주는 상응 조치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네. 만약에 뭐 상응 조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 리비아식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일정 단계에서 상응 조치가 주어진다면 리비아식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핵 문제의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리비아식 해법이 결국에는 리비아 정권, 카다피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이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은 뭐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2011년 민주화 운동으로 카다피 정권이 사망을 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장 해제다라고 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여전히 미국이 이번에 제기한 게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미국이 나름대로 정의한 비핵화 또 최종 상태를 북한에게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뭐 역할을 할 저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걸 줄여서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네네. 신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빨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검증과 폐기 절차를 이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북한은 계속 지금 신뢰가 안 쌓인 상태에서 신고를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이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절충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고 신고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을 다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여태까지 그 생산해낸 핵물질과 핵무기의 총량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알려진 게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번 또 충분히 어느 정도 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또 그 중간에 타협점을 만들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화제를 좀 돌려서요. 사실상 화제를 돌린다기보다는 연관돼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달에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업데이트돼 있는 외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FBI가 스페인 북 대사관에서 탈취한 정보를 넘겨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불편한 그러한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북미 협상의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이 계속 침묵하다가 드디어 얘기를 했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엄중한 테러 행위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 연방수사국 FBI의 연계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그 나온 미국 측 보도를 보면 FBI가 정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지금 네. 30여일 만에 그 처음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북한의 최고 존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을 행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른바 그 자유조선이라는 단체 자체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게 체제 정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럼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 북미 간의 협상에서 미국 연루소를 좀 제기하면서 협상에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비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북러 정상회담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럼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간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1월달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협상에서 북한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은 사실 어렵습니다.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보다는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러시아랑도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자체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편치 않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글쎄요, 그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이슈에서부터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도 어떤 변수 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조금 러시아에서도 조심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러시아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제재를 받고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늘 우호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 그 때문에 러시아도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 다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고 러시아도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러시아 스캔들로 내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뮬러 특검을 통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는데요. 지금 당장 또 러시아가 뭔가 미국 국내 언론에서 불편하게 할 만한 일들을 지금 한다면 다시 이 분위기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조금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마 당분간은 호흡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8시 뉴스 듣고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